그리고 또 이제 국내에서는 시장이 좀 어지러워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뭐 요금 인상 이슈가 있어서 그런 건지 경기 방어주 성격인지 한국전력하고 통신사가 최근에 또 강세를 보였습니다. 물론 네. SK텔레콤은 뭐 28일에 그 유심 해킹 이슈 때문에 이제 급락을 하긴 했습니다만 요거는 어떻게 좀 일시적인 반사 수혜로 보시나요? 아니면 좀 더 길게? 한국전력이 지금은 두 가지 모멘텀이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나는 최근에 유가도 한 63불까지 빠졌고 유가 빠지면서 석탄 가격, 뭐 가스 가격 다 지금 많이 빠졌잖아요. 네. 그래서 원가가 좋아졌고 작년 연말에 가격은 올렸고 전기료 인상을 했고 최근에 우리나라 음식료도 막 들썩들썩하는 이유가 가격은 올려놨더니 지금 환율 떨어지고 곡물가 떨어지고 하면 뭐야 코스트가 다운되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 영업이익이 좋아질 것 같으니까 우리나라 그 내수 음식료도 막 올라오는 것처럼 한전은 딱 그런 모멘텀. 일단 코스트가 다운되고 매출에 영향을 주는 P는 올려놨다. 이 부분 때문에 흑자 전환하면서 올라오는 건데 자 여기서 잘 보셔야 될 게 한전에 지금 발행된 부채가 뭐 50조가 넘고 한전채가 우리나라 채권 시장에 그 밑빠진 독처럼 계속 이렇게 돈을 다 흡수해 간다. 이 얘기가 2년 전에 있었던 얘기잖아요. 네. 자 그러면 한전이 주가가 그 정도면 상폐돼야 되나 사실 네. 일반 기업 같았습니다. 일반 기업 가서 네. 망했죠. 네. 근데 왜 안 망하죠? 세금으로 메꿔주니까. 네. 그래서 주가가 더 많이 빠졌어야 되는데 아예 그래도 국가가 한전채에 대해서는 보증을 하면서 네, 저거는 망하는 기업이 아니야. 그것 때문에 이제 덜 빠진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이익의 턴어라운드가 일어난다고 해서 그동안의 적자를 다시 메워주는 수준으로 지금 이익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뭐 쫓아가는 건 아니다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약간 저게 크게 이제 전력 발전에 대한 패러다임이 지금 변하고 있잖아요. 네. 그 패러다임 변하는 게 미국에서 지금 시작하고 있는 SMR 소형 원전. 네. 그 제가 보니까 앞으로 20년에서 30년 동안은 이 전력 인프라의 큰 패러다임 변화가 시작되는데 그게 소형 SMR이라고 보거든요. 소형 원자로. 거기서 원전을 갖다가 이렇게 해주려면 원전에 대한 건설 경험이 많은 미국의 동맹국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네. 그것도 어차피 미국이 주도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동맹국에서 원전 건설 경험이 많은 회사가 어디냐 뭐 했을 때 일단 한전 콘소시엄으로 들어갔던 회사들. 그래서 최근에 뭐 현대건설을 비롯해 가지고 이런 쪽도 약간 들썩들썩하면서 움직이는 게 그래서 그런 원전 모멘텀. 네, 그 두 개가 맞물리면서 올라가는데 제가 94년 8월에 입사해 가지고 제일 먼저 분석했던 게 한전이었어요. 그때도 한전 주가가 막 올라가는 거예요. 한전 주가가 올라갈 때 그때 당시에는 어떤 스토리로 올라가냐면 한전이 땅이 많잖아요. 그러면서 와 한전이 가지고 있는 땅을 개발을 하면 도대체 이 가치가 얼마야. 그래서 한전의 BPS가 잘못 계산된 거다. 실제 그 장부가로 돼 있는 땅값이 훨씬 더 높고 뭐 이런 얘기로 막 올라가요. 근데 항상 그때가 꼭지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딱 보고 다행히 그때 첫 리포트에 이런 유틸리티 주식은 교과서에도 나오거든요. 유틸리티는 방어주다. 그렇죠. 미국도 최근에 방어주가 강하잖아요. 예. 그래서 방어주 개념으로 또 강한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성장 모멘텀이 붙었을 때는 무조건 팔고 나오는 게 맞다. 이렇게 그때 결론을 적었어요. 그래서 한전은 또 뭐 원전 모멘텀. 근데 그 SMR 쪽에서 실제로 이익 발생하는 거는 그게 아무리 빨라야 3년 안에 안 나오거든요. 3년 안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두 가지 모멘텀에서 이익이 턴어라운드 되는 건 맞지만 네, 여기서 쫓아갈 만한 주식은 아니다. 네, 그렇게 봅니다. 그 마지막으로 이제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은 또 여전합니다. 그래서 이제 배당주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조금 이제 실적이 안 좋아지면 배당 컷이 될 수 있는 배당이 이제 감액될 수 있는 우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한켠에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정책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요 균형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래서 막 배당주도 한쪽은 막 빠지다가 네. 다시 또 회복을 했다가 막 이러고 있거든요. 그렇죠. 배당주는 저번에 밸류업 하면서 또 확 한번 오르기도 했는데 일단 긍정적인 거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PBR 0.9 지금 아직 안 되죠. 0.9가 되려면 한 2650 와야 되는데 네. 왜 0.9가 안 되냐면 가지고 있는 그 자산을 주주들한테 안 주니까. 안 줘서 그런 거거든요.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하든가 아니면 배당을 좀 왕창 주든가. 그런데 최근에 보면 약간의 변화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네. 네, 기업 가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금감원에서도 어느 정도 신경을 쓴 부분도 있고요. 그런 것 때문에 앞으로 이 배당에 대한 부분이 우리나라 투자자분들한테도 좀 더 이제 관심을 갖게 될 거라고 봅니다. 가지고 있는 자산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밸류업에 대해서 밸류업이 될 만한 기업들, 밸류업 지수 이런 거는 제가 좀 그거 한숨부터. 네, 한숨부터 제가 솔직히 밸류업 지수 만들고 그거는 솔직히 탁상공론이라고 봤거든요. 저거 왜 하나 싶었죠, 그죠? 우리 이 대표님 너무 잘 아시잖아요. 초반에 많이 비판을 아니 기업의 대주주가 주가 올라가는 거 원치 않은데 뭐 밸류업 지수 만들어 놓고 거기에 편입돼 아니 기업이 편입되고 싶어 해야 되는데 아니 편입 안 되고 싶어 하는데 무슨 밸류업 지수가 편입하고 싶어하는 기업은 또 못 들어가는 경우도 있었고요. 못 들어가는 기업도 있고 그래서 그 뭐 별로 효과 없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어쨌든 최근에 분위기는 투자자의 그런 지배구조에 대한 인식도 많이 바뀌었고 그리고 대주주의 인식도 많이 바뀌고 사회 전반적으로 인식도 많이 바뀌고 정치권에서 작년에도 막 얘기할 정도로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밸류업이 될 수 있는 환경은 역대 최고다. 환경은 마련되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하나하나 이번에 메리츠 금융지주에서 보여줬고 또 기업들 중에서 보면 이런 밸류업 주주 가치에 대한 부분은 많이 신경 쓰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제2의 고려아연이 또 나온다고요. 네, 반드시 나올 겁니다. 올해 경영권 분쟁. 경영권 분쟁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고려아연과 비슷한 회사가 너무 많다고 보거든요. 그런 회사들이 지금 빠르게 지분 확보를 먼저 하셔야 돼요. 지분 확보를. 그 지분 확보를 해놓으셔야지 이번에 고려아연 그 사태 한번 잘 보세요. 그냥 40만 원, 50만 원의 주식 사셨으면 되는데 그 경영권 분쟁 붙어가지고 150만 원, 그쵸. 200만 원의 그 자사주로 주식 사겠다고. 네. 그런 게 똑같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지 않으려면 주식을 더 많이 확보하셔야 됩니다. 누가요? 대주주가 아니면 대주주가 경영권을이라는 거 지키고 싶어하는 쪽이 지분율이라도 늘려놔야죠. 근데 대부분 보면 뭐 33.4%, 33.5% 이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에다가 이제 우호 지분에다가 자사주에다가 이렇게 해서 방어하죠. 예. 그리고 지금은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 이번에 뭐 MPK랑 뭐 저기랑 해서 한 거지만 외국인의 우리나라 그런 지배 구조에 관한 예전에 소브린 사태 같은 게 저는 일어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외국인이 최근에 그 태핑이 왔었어요. 작년 연말에. 어디다가요? 한 달이 건너서 저한테 분명히 지금 그렇게 고려한 비슷한 기업들이 너무 많은데 공격을 해도 될까를 한 달이 건너서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답했겠어요? 널렸다고요? 공격하라고 했죠. 공격하라고. 2003년도에 소버린에 대한 인식하고 지금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또 우리나라 이제 어떤 자본시장에 대한 인식도 많이 높아졌죠. 20년 전. 높아졌고요. 2003년도에는 우리가 IMF를 겪은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예. 그래서 외환은행을 그때 갔다가 헐값 매각도 있었고 왜냐하면 돈이 없었으니까 지금은 돈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그런데 그 기업을 그때는 지금 조세 특례로 해가지고 대주주가 인적 분할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사업회사를 팔아가지고 그 지주회사의 지분을 더 많이 가져가는 그런 걸 해도 사업회사 매도에 대해서 양도세 안 내게 해줬거든요. 그게 지금 25년이 됐는데 아직까지도 유지되고 있어요. 그런 문제들이 아직까지도 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외국 자본에 우리 기업을 뺏기면 안 되니까 그것 때문에 해준 거예요.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 축구
같은 거 보면 히딩크 감독 와서 잘했잖아요. 네. 아니 우리나라 국가대표팀을 네덜란드 감독한테 맡기는 게 맞냐 이런 소리 안 하잖아요. 옛날엔 그랬었죠. 예, 얼마 전에 그 벤투 감독 와서 우리나라 네. 수준을 24위, 23위까지 올려놨잖아요. 그게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나라 기업을 외국계 자본이 들어와서 가치를 2배, 3배 만들어주면 우리나라 주주들 땡큐죠. 왜냐하면 그 주식은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국민연금이 웬만한 주식 다 들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기업의 주가를 2배, 3배를 만들어주면 우리의 노후가 편해지고 국민연금 요즘 뭐 더 내고 덜 받고 뭐 나중에 받고 뭐 이런 얘기할 때마다 제가 좀 화딱질 나거든요. 네, 그런 지배구조만 개선하더라도 그렇죠. 얼마든지 국민연금 수익을 올리면서 우리가 더 안 내도 돼요. 네,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다가는 얘기했어요. 공격하라고. 예, 여론 제가 한 30개 적어드릴까요? 그분들한테.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면 이대호 종목 30개 해가지고 막 찌라시로 돌 거야 아마. 근데 그렇게 해서라도 사실은 이제 제 가치를 찾아가야 하는 거고. 그렇죠. 네. 또 그런 외국 자본이 또 들어왔을 때 대주주들도 견제 감시를 또 받을 수 있는 거고. 네. 그 대주주만들을 위한 게 아니라 네. 모든 주주를 위해서 또 시장을 또 공평하게 만들어가야 하니까. 그 인식의 변화는 우리가 그 프리미어 리그에 보면 유명한 팀 사우디 자본 들어가 있고 중동 자본 들어있고 중국 자본 들어와 있는 그렇죠, 기업 그렇죠. 그 축구팀도 있어요. 많죠. 그런 걸로 뭐 영국에서 아니 어떻게 우리의 프리미어 리그 구단을 중국 자본에 팔 수 있냐 이런 소리 안 하잖아요. 그 경기 퍼포먼스만 좋으면 되잖아요. 오히려 그 자본이 들어와서 더 비싼 선수들을 비싼 사와서 선수도 성적 올라가고. 사와가지고 프리미어 리그 전체 수준을 끌어올리니까 영국 국민들이 얼마나 좋아해요. 자랑스러워하고. 옛날에는 스페인 라리가부터 해가지고 저기 어디예요. 또 이탈리아 세리가 뭐 등등 그랬는데 이제는 영국 축구의 종주국 와 우리가 뭐 최고야 뭐 똑같아요. 우리나라 기업에 외국계 자본이 들어와서 이 밸류업을 시켜주면 우리는 땡큐 하면 됩니다. 역시 축구에 딱 빗대서 말씀해 주시니까 훨씬 더 이야기가 더 재밌게 나옵니다. 아 진짜 너무 긴 시간 많이 하셔가지고 이거 좀 챙겨드려야겠습니다. 장안의 화제인데 이거 저번에도 왔을 때 요 하나 예. 주셨던 것 같은데 아 이거 좀 박스채로 좀 아이 보내주세요. 그럼요. 아이 박스째로 드리겠습니다. 요 위에 이렇게 깎고 먼저 예. 요 밑에 돌려서 돌려서. 우리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얼마나 힘들어요. 요 불기둥이 장대 양봉입니다. 요 병 모양도 그렇고 장대 그러네. 양봉입니다. 예. 그래서 에너지도 그렇고 눈, 야. 두뇌, 혈액순환, 활력까지 한 번에 그렇군요. 좋은 겁니다. 요거 한번 이렇게 드시는 모습이 계속 나갈 겁니다. 광고 모델. 농담이고. 제가 여기 체슬리 AI라고 만든 게 있어요. 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좀 게으르거든요. 게을러가지고 어떻게 하면 주식을 이렇게 막 포트폴리오 짜면서 시장을 이기는 포트폴리오 그게 펀드 매니저들이 해야 되는 건데 그렇죠. 시장을 이기는 두 가지 방법이 저렇게 패닉 셀링일 때 바닥에서 주식 사면 또 쉽게 벌잖아요. 줍줍. 그래서 지금 이거 보시면 이게 지금 3년부터 네. 이렇게 나온 건데요. 23년 4월 달부터 이렇게 바닥 칠 때 이때 엄청 두렵거든요. 그쵸. 이때가 작년 8월 5일 이때도 엔캐리 트레이더 청산 때문에 시장 완전히 무너지는 줄 알았잖아요. 그리고 가파르게 반등이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또 패닉 나왔다가 반등 들어가고 그래서 이번에도 이렇게 이렇게 패닉 셀링 신호가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 이거는 한국 시장이에요. 이건 한국 시장 코스피고 네. 요즘 미국 주식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도 써먹을 수 있는 이거는 바이언 딥스라고 해가지고 BOD라고 제가 해놨는데 네. 이게 지금 2017년 이후로 제가 공격형 적격형, 안정형 이렇게 신호를 만들어 놨는데 이번에 저도 후달려요. 사실 이번에 트럼프가 과연 4월 9일 전에 저거 유예 이렇게 분명히 유예할 것 같은데 하면서도 후달리잖아요. 근데 이 공포의 크기가 과거에 언제랑 비슷한지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스스로. 그래서 제가 코로나 때 이번에 이 공포의 크기는 9.11 테러 때랑 비슷하다. 그래서 제가 힌트를 얻어서 코로나 때 자 지르세요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 공포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를 계량화하기가 힘든데 이런저런 거 이제 해가지고 만든 건데 이번에 보시면 이번에도 되게 오랜만에 떴어요. 이게 22년 6월 말에 떴던 거고요. 네. 그리고 요게 코로나 때죠. 2020년 3월 달에. 그리고 요게 언제냐면 아까 설명드렸던 22년 12월 말이에요. 트럼프 관세 네. 딱
페드 금리 때문에. 그래서 22년 12월 말에도 이렇게 신호가 떴는데 이번에도 딱 뜬 거예요. 저건 어떤 신호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비밀이죠. 영업 비밀. 아, 이거 캐냈어야 되는데. 아, 안 넘어오시네. 예. 그래서 이런 신호를 보면서 저희도 뭐 지금 한 3,300억을 저희가 운용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 개인적인 감정으로 뭐 아까도 여러 가지 뭐 경기 침체가 오냐 안 오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을 많이 하고, 그런데 시장은 그 걱정을 다 반영했느냐 안 했느냐 그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갖다가 이 체슬리 AI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이번에 이걸 한 2달 전에 완성을 했는데 아직도 이제 뭐 버전 1이에요. 버전 2, 버전 3로 계속 발전시켜 나갈 건데, 만들어 놓고 계속 이번에 과연 신호가 뜨나 안 뜨나 봤더니 미국 시장에서도 이 바닥 신호가 떴더라. 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내가 지금 얼마나 두려운가. 그렇죠. 내가 또 지금 하나의 또 얼마나 지표가 되는 두려운가. 거고. 항상 두려우신 분들은 그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단기 시장 전망 하나 말씀드리면, 네. 예, 요거는 제가 이 파생 상품을 되게 예전에 오래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거는 아시는 분이 이제 거의 없는데, 이게 외국인 옵션 포지션이에요. 저는 이 옵션 포지션을 보면서 단기적으로는 얘네들이 요걸 가두리라고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2,400이 깨지면 얘네들이 손실이 크게 늘어나요. 한 2,400억까지 손실이 나고,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면 또 너무 올라가도 손실이 나게 되세요. 이게 한 지금 360 정도 되는데, 360 정도 되면 어느 수준이냐면 2,700이에요. 네. 코스피 200. 네, 지금 코스피 200으로 보는 건데, 예. 그래서 이게 옵션 만기가 있는 게, 우리가 옵션 선물, 주식 옵션, 지수 옵션 뭐 다 한가 쿼드러플 위치인데, 네. 그거는 3, 6, 9, 12 둘째 목요일이고요. 나머지 1, 2, 4, 5, 7, 8, 10, 11은 옵션만 만기가 있어요. 네네네. 주식 선물도 있긴 하지만. 그랬을 때는 우리 시장에서 이거 홍콩에서 우리 시장에 이 가두리 매매하는 얘네들이 거의 25년 내내 이 옵션으로 우리 시장에서 돈을 하고 있는. 쪽쪽 빨아가요. 네. 쪽쪽 빨아가는데 얘네들이 어떤 포지션을 갖고 있는가를 이렇게 분석한 건데, 최근에 보면 얘네들이 이렇게 가두리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이번 옵션 만기가 다다음 주 목요일이거든요. 네. 다다음 주 목요일. 얘네들은 어떻게든 이 안에서 끝나게 하려고 노력을 할 거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다다음 주 목요일까지는 요 박스권 안에서 좀 움직이고, 그러고 나서 또 그런 거 있잖아요. 셀인메이, 그렇죠. 5월에 주식 팔아라. 네, 그것 때문에 4월 말에서 5월 중순까지는 이 셀인메이 하는 자금들이 좀 나올 수도 있거든요. 단기적으로는 좀 박스권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고 나서 5월 말에서 팔놈들 다 팔고 네. 네, 외국인들 얘기하는 겁니다. 다 팔고 나서, 그러고 나서 6월에서 7월까지는 또 시장이 좀 강하게 올라갈 건데, 그 7월까지 왜 강하게 올라간다고 보느냐면요. 네. 여기 보시면 저번에 제가 이제 할로윈 전략 이런 걸 갖다가 2, 3년 전에 얘기를 한번 말씀드렸을 때, 자, 요게 22년 10월이거든요. 네. 22년 요때 9월 말에 바닥치고 뭐 이러면서 올라가잖아요. 그게 언제 쌍투 쳤냐면 8월 초에 쌍투 치고 이제 빠졌고, 그러고 나서 23년 요때가 보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도 터지고 미국 국채금리 5% 가고 하면서 바닥 찍거든요. 네. 23년 10월 말에. 예. 그러고 나서부터 할로윈이 10월 말이잖아요. 예. 그래서 10월 말에 주식 사서 그 다음 5월에 팔라. 이게 할로윈 전략인데, 네. 그러고 나서도 또 올라가요. 또 올라가서 24년도에도 7월 달에, 작년에 7월 달에 고점 치고 그러고 나서 빠졌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10월 말부터 11월에 딱 반등 들어가려고 하는데 트럼프 당선, 계엄 때문에 이러고 나서 그냥 올라가는데, 이번에 관세 때문에 이래 빠진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우상향 박스권에 복원을 한다고 보고요. 이번에 복귀를 하면 이번에 최소한 7월 달까지는 여기 2,700에서 750, 800 언저리까지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뭐 8월, 9월, 10월 달에 좀 쉬다가 11월, 12월에서 내년 1월까지는 거의 뭐 2,900에서 3,100 정도까지 네, 올라오지 않을까.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너무나 알찬 1시간 반이었습니다. 네. 1시간 반이 너무 길게 후딱 했어요. 갔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안 나오시니까 길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제 월간으로 하면 제가 이제 1시간씩만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어디 네. 분기로 갑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 이 시장처럼 안 됐을 때, 예. 네, 안 되면 제가 7월 초에 나와가지고 오. 여기 2,600에서 2,750 사이에 만약에 시장이 안 움직이고 있다. 예. 그러면 제가 AS AS. 해드리러 알겠습니다. 7월 초에 나오겠습니다. 또 한번 외치겠습니다. 구해줘 채슬리. 아, 그때는 구해줘 하면 안 되죠. 아, 네. 그러면은 잘 가고 있네요. 한번 예. 그때는 아마 저는 콘트를 많이 믿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7월 초만 되더라도 저는 이번에 걱정이 생각보다 너무 위로 갈까봐 걱정이에요. 솔직히. 오버슈팅이요? 네, 오버슈팅. 그 왜 오버슈팅이 왜 있냐면 여기 이번에 이 트럼프의 관세 이게 말도 안 되는 공포에 의한 하락이었잖아요. 그 제가 그 뉴턴의 제3법칙 작용 반작용 예.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예, 이런 과도한 우려에 의한 하락이 있으면 반드시 더 튀어오른다. 저 위에서 이 오버슈팅이 생기더라고요. 그게 그런 게 말이 돼 하시는데 그게 코로나 때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렇죠? 코로나 때 말도 안 되게 0.75 PBR까지 땡겨놨더니 위로 1.25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저는 제 생각보다 너무 오를까 봐 걱정해요. 왜냐하면 저는 한 2,900 언저리에서 주식 팔 거거든요. 네, 2,800에서 2,900 언저리면 팔 건데 네. 팔고 나서 더 올라갈까 봐. 그러면 너무 올라도 모시면 되고 너무 안 올라도 모시면 되고. 제가 시장 많이 올라왔을 때는 잘 안 나오잖아요. 시장 근데 많이 또 올라왔을 그때는- 때는 여기서 더 간다라고 하는 분들이 뭐 너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또 박세익 대표님은 다른 분들이랑 다른 게 그 타이밍에서도 지금은 좀 쉬어가자. 네, 지금은 쉬어가자는 쫓아갈 얘기는 때는 하죠. 아니다라고 과감하게 또 말씀을 해주시니까 그래서 또 많은 분들이 더 좋아하시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양방으로 욕 듣습니다. 아이 별 말씀을요. 그래도 항상 큰 도움 받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댓글로도 박세익 대표님 많은 또 응원해 주십시오. 오랜만에 채슬리 투자자문의 박세익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아이 고생하셨습니다. Tariff.